안녕하세요. 저는 SNT의 우원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 보죠. 저 다 알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요, 되게 많이 바쁜 시점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대부고를 이렇게 방학 전에 한 적은 없어요. 시험 끝나고 분석하면서 했었는데, 요번에는 좀 저희가 빨리 시작한 이유가 한대부고 방학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예, 한대부고만을 위한 이 14일의 기적이라는 거로 저희가 요거 보셨습니까? 예, 뭐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디테일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간표를 아예 제가 딱 짜놨습니다. 요거 이제 대부분 저한테 이제 상담 오는 어머님들께 제가 시간표를 이렇게 다 짜주는 이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대보고 스케줄로 니네 봤니 이거? 봤어? 안 받았어? 그랬구나. 이따가 이거 내가 줄게 니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이렇게 딱 14일의 기적으로 해서 한대부고 1학년, 2학년 이렇게 스케줄을 짜놨습니다.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이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낮 타임에는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정규반에서는 또 저녁 6시에는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하니까 회차를 다 나갈 수 없고, 또 제가 한대보고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경험을 미래탐구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사실은 발목을 잡는 게 수학이에요. 예, 대부분 영어도 잘하고, 저는 영어 클리닉을 이렇게 많이 오는 애들을 처음 봤어요. 아이들이 클리닉을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강의실을 계속 큰 거로 옮기면서 영어 클리닉을 우리 김문영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국어도 많이 오고 하는데 애들이 수학만 오려면 좀 힘들어해. 싫어하는 과목이야. 그렇지만 수학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수학을 요렇게 2가지로 만들었어요. 제일 우회하는 건 문유진 선생님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문유진 선생님이 2주 동안에 여기 스케줄 보시면 1학년은 수하, 월화, 수, 목, 금, 에브리데이 수하. 그 다음에 2학년은 오후 타임에 수학 2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 핑크색은요, 우리 아이들이 또 뭐 수업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클리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대보고를 졸업하고 가장 대학을 잘 간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 의대 갔지? 그지? 의대는 아니고 치대. 그지? 그 학생이 와서 클리닉을 해줄 거야. 어렵게 섭외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아침 9시 반부터 10시부터 5시까지 그 친구가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고 5시까지. 그 의대 간 선배가 우리 아이들 클리닉을 그렇게 해주기로 다 섭외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가 봐요. 학교 설명회 때도 쓰긴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건 좀 부끄럽고, 예, 여기 클리닉 시간에 방학 때 오기로 다 돼 있으니까 요 시간 그대로 쫓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문유진 선생님은 여기 부르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고대에서 수학을 전공하셨고, 또 숙명여고와 세화여고에서 실제 학교 선생님을 4년 동안 하셨어요. 예, 저희 아이가 숙명 나왔는데 아주 이제 꼼꼼하게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근데 이제 본인이 학원을 차리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 원장님이세요. 요 근처에. 희문고 근처에 학원 원장님인데 어렵게 우리 한대보고를 제발 좀 잡아달라 해서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우리 문유진 선생님 나오셔서 14일의 기적 어떻게 만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방학 때 그 한대부고 1, 2학년 수학을 강의하게 될 문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학교육을 전공하고 교사 생활을 좀 하다가요. 네, 지금 현재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SNT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궁금한 게 그냥 저희가 시간대. 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가장 궁금하신 게 수업의 구성이고 내용일 것 같아서요. 일단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주라고는 하는데 수업 횟수로 치면 10회거든요. 그래서 1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너무 진도를 짜기가 매우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10회 안에서 뭔가를 개념만 훑어도 10회 안에서 강의를 한다는 게 두 과목 다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내신을 그것도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업을 10회로 짜기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네, 어떻게든 잘 짜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작전은 그 10회 안에서 진도를 수업 양을 적절히 배분을 하려면 이제 문제를 정말 양질의 문제로 수업을 해내야 되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모든 문제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자료를 쓸 생각입니다. 그 하다못해 설명을 하다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예로 드는 막 보기 뭐 예제 이런 거조차도 그냥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걸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이제 적중률을 좀 확신시키는 출제 이게 정말 출제될까 이런 이제 뭐라 그러지 의심을 없앨 수 있는 좀 효과도 있고요. 네, 적용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모든 전 문항을 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네, 교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수업은 일단 수업을 시작하면요, 저희가 3.5시간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시간 또 이제 저희가 2주간에 거의 매일을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고민되는 게 숙제량이 매우 고민이 됐어요. 근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업 내용도 복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자 하는 과제도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쳐내는데 아마 매우 아이들도 힘들고 그 오답을 관리하는데 저도 매우 힘들 거라고 예상이 돼서 문항수를 최대한 좀 줄여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그 프린트를 미리 받아서 예습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업 안에서 수업을 일단 3시간으로만 예를 들면 3시간을 1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갤 생각이고요. 그럼 1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면 많이 나가면 큼직한 유형을 한 4, 3, 12 하면 12개가 되잖아요. 그 12개 내지는 조금 쫓기면 10개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 한 타임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만한 유형을 10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15분 안에서 한 유형씩 풀다 보면 수업을 진행하느라 풀게 되는 문제가 한 2, 3개 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문제마다 아이들에게 문제를 읽고 좀 접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2분에서 3분 정도 줄 거고요. 네, 그리고 문제가 좀 숙지가 된 다음에 이제 풀이를 전개를 할 텐데 모든 문제마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묻고자 출제가 됐는지를 설명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풀려면 어떤 이론을 끌어다 쓰는 이론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단계를 또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학 강의를 하다 보면 문제를 설명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행간이거든요. 선생님은 쭉 쓰지만 아이들은 그게 왜 유도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각 줄에다가 이 줄은 어렵다 하면 별표도 쳐주고 그 줄은 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좀 근거를 많이 제시하면서 수업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문제 해결마다 단계를 제시를 하면서 이유랑 이런 걸 제시를 하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업의 질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양은 풀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을 다 정리해가지고 필수 유형만 다루기 때문에 수업은 아마 아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 아이는 1, 2분 만에 풀 수도 있고 내 아이는 4분, 5분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막 몇십 명이 있는 아이들의 그 시간적 편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제 그것도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에 해당하는 예비 문제나 유사 유형을 옆에다 배치를 해서요. 그게 수업 중에 남은 문제들을 형식적으로는 과제인데 만약에 시간 안에 좀 빨리 푼 학생들은 그 옆에 문제를 더 보고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를 좀 조율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크게 4개 유형을 다루면서 그렇게 3시간 정도 빠듯하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해서 최소한 유형을 10개 정도 끝내고요. 그 유형을 목표는 완벽하게 그냥 이 10번의 수업 안에서 내가 저 유형들은 완벽하게 뭘 물어보는지 확실히 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해시키는 게 수업의 목표고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측면에서는 전 문항을 22년하고 23년 기출문제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40여 개 정도를 골라 선별을 해가지고 그 문항을 선별하고 고르는 작업 중에 있거든요. 이미 마친 단원도 있고요. 단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나갈 거고요. 자료는 이제 미리 나갈 수 있는 횟수가 한 4회, 5회까지는 미리 나가는데 교재를 미리 만들어서 주면은 또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랑 그냥 안 오고 교재 풀고 가겠다 막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매 회차 교재를 주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석이나 피치 못할 결석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자료는 오면은 학원 데스크 앞에서 바로바로 그날 해당하는 자료를 나눠주고 이제 숙제를 제출하고 가고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가 학교마다 이제 부교재나 프린트들이 다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을 편집을 해 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미 출제한 그런 양질의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유사 유형으로 잘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네,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구성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한 회차당 수업 프린트물로 나가는 문제가 50여 문제고 과제물로 나가는 문제를 50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개면 사실 작은 양이 아니에요. 다 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연구를 한 게 그래서 숙제도 문항별로 난이도를 저렇게 개수를 나누고 저 난이도는 학생들한테 좀 표시를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 여의치 않으면 나는 이 유형은 최상만 풀어봐야 되겠다. 뭐 상까지만 풀겠다. 나는 이게 좀 어려운데 중부터 상으로 올라오겠다. 이런 거를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과제를 제시를 할 거고요. 과제하다 보면은 연구를 많이 하지 않거나 교재 배치를 잘못하면 그 개념인데 또 막 딴 개념을 갖다 써야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중간에 풀다 좌절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들은 최대한 제가 직접 다 풀어보고 연구해가지고 너무 돌출되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바로바로 배운 개념에 대한 복습이 용이하게 그렇게 문항을 잘 고를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문제로 다 할 거고요. 변형 문제 그리고 유형을 하다 보면은 이건 진짜 꼭 나오는 유형이야.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수업 중에 이제 하다 보면 이거 안 나오면 제가 막 손가락 자른다. 막 이렇게까지 이거 100% 나온다. 이렇게 강조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네, 그런 정말 적중률 높은 문제로 이제 그렇게 과제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기출 문제를 한 40여 개 정도 보다 보면 그 반절 이상의 학교에서 꼭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선생님도 그 정도 연구하면 찍을 수 있는 100%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부하기를 이 지역에서는 고등부 어느 정도 하신 선생님들이면 거의 적중률은 8, 90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쳐가지 자기가 안 풀어본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좀 변형되고 최고 난도 문제 한 4, 5개가 아주 고급지게 변형됐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문제들인데 대부분은 다 우리들이 풀어봤던 문제들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적중률은 네, 높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도표를 보시면 한 6회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위고 네, 6회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한 밑에 나머지가 기말고사 범위예요. 이게 학사 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조율이 될 수는 있거든요. 네. 심지어 뭐 선생님들별로 좀 진도 차이가 있어서 막 시험 되기 전에 갑자기 또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거기 진도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수업 회차가 5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모의고사 형식의 자료가 제시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의고사 중간고사 5회, 기말고사 5회 이렇게 자료가 나갈 거고요. 중간고사 한대보고 형식에 맞춰서 문항수도 다 맞춰서 그렇게 나갈 거고 그 문제들도 그 문제만 나중에 모아가지고 시험 때 봤을 때 아 진짜 유사한 유형 많다 그런 확신이 들 만큼 연구를 해서 네 거의 이렇게 80%까지도 비슷하구나라고 느끼게 그렇게 문제를 만들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조교 선생님들도 한대보고 졸업자로 저희가 섭외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네, 시간은 1학년과 2학년이 크로스 되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저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3시간 정도 되죠. 근데 저 안에서 제가 예상하기는 숙제도 좀 다 하고 숙제할 때 모르는 것도 질문을 다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조교 선생님이 조교 선생님 문제를 못 풀진 않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질문을 못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페이퍼를 남겨가지고 뭐 몇 페이지 몇 번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수기로 풀어서라도 그렇게 질문을 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좀 답답하지 않게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그 이제 복습 테스트도 딱
간단하게 열문항을 낼 생각인데요. 복습 테스트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수업이 10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유형 10가지의 대표 문제로 복습 테스트 10개를 볼 거고요. 그 복습 테스트 10개는 수업 때 진행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데 숫자만 좀 바뀌는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정도? 그렇게 10문제를 낼 거여서 나중에 이 복습 테스트만 다 모아서 그것만 봐도 적중률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복습 테스트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결해야 되고 질문도 해결해야 되고 하다 보니 오히려 수업보다도 클리닉 시간을 더 알뜰하게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최대한 시간이 너무 짧고 매일매일이다 보니까 복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잘 연구 계획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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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부터 1시, 그러니까 오후 수업인 아이들은 오전에 클리닉이고요. 네, 그리고 수업이 오전에 있는 학생들은 오후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서로 교차거든요. 네. 네, 수업이요. 네? 그래요? 네. 그러셨구나. 네. 오전에 9시 반부터 1시까지가 수업이고요. 고1은 2시부터 5시까지가 클리닉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고2는 고2가 1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이고요. 고2는 아침 10시에서 1시까지가 클리닉이에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실 우리 선생님은 추명지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정규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정규반 우리 했던 아이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1학년, 2학년 수학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수학 담당하고 있는 추명지라고 하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한대보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단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축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축구부 주장이고요. 아시다시피 7번 어떤 넘버인지 아시죠? 제가 축구도 하고 있고요. 등산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제가 활발한 사람인데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제가 좀 무대 공포증이나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도 자꾸 떨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더라도 제가 이렇게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제가 초짜여서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할 말도 더 많아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좀 말도 꼬이고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하고 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 얘기를 할 텐데, 좀 빠질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떨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치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서 올해 한 10년 차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고등부부터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치에서 지금 고등부로 10년을 계속 있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병행을 했었어요. 대치 미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반 가는 아이들, 네, 그래서 이제 뭐 올림피아드 준비도 조금 했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시험 준비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마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그때 순진해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하고 나가면 다른 학원으로 이동을 할 때 2년 동안은 이 근방에서 수업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포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수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대치로 들어와서 제가 한 10년 차 되는데 제가 자꾸 떠니까 어머님들이 제가 초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교재를 제가 기출 공동 집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많으실 테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큼 이제 교재에 있어서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공양미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재거든요. 이게 지금 내신 기출이고요. 그 강남권 내신 기출하고 모의고사 이제 모아진 문제인데 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고도 마더텅 같은 거는 모든 문제가 난이도별로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해봐야 될 문제, 좀 다시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들만 딱딱 뽑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재를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제 한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공부량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양미라는 교재를 가지고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집필한 교재입니다. 제 소개를 이제 조금 더 하자면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좀 세심한 면이 있어요. 네, 이건 좀 타고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보면 어떤 감정이신지 어떤 부분을 원하고 계시는지가 좀 캐치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모른 척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오늘은 아파서 내일은 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빠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져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는 이래서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때에도 저는 좀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편이고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좋게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좋게만 얘기를 말씀드리진 않는데 아이들하고에 있어서는요. 그게 어떤 점이 장점이 되냐면 수업을 할 때도 이제 좀 잘하는 아이들은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좋다는 점이 자기가 알고 이제 좀 풀어보고 막혔던 부분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다른 풀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딱딱 집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기본 베이스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클리닉 때 따로 불러서 하나하나 보면 풀이 과정까지 다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얘는 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 경시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을 다 거치고 왔어요. 일부러 거치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고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고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중등을 다 거친 이유는 다시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수학의 흐름을 제가 고등만 해서는 잘 파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이 탄탄해야 그 다음이 되는 건데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을 때는 단지 그 고등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중등 부분이라던가 초등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가 좀 잘 짚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요즘 아이들은 아는데 어머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MBTI라고요. 제가 ENTJ거든요. 굉장히 목표의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성적으로는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아이들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좋게만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제가 좀 힘있게 좀 끌고 나가려고 하는 편이고 어쨌든 시험은 같은 시험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시험지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굉장히 좀 솔직한 편이고요. 꾸밈이 없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강사들 보시면 되게 연예인 같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앞에서 쇼도 잘 하시고 농담도 잘 하시고 사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저는 오히려 약간 트레이너 같은 강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얘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그런 트레이너 같은 강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저는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거야. 이제 일단 보내놓고 나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실 거고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는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제 수업 연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화를 잘 드리는 편은 아니지만 전화를 하셨을 때 적어도 그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파악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한 번씩 전화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또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데이터화해서 제가 갖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시긴 하시겠지만 저는 항목별로도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은요. 이게 지금 1번부터 지금 서술형까지 전부 다 지금 점수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네, 지금 아이들의 점수인 거고요. 이제 중간에 0점 되어 있는 부분이 틀린 문제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제가 이제 따로 그 문제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고 어떤 개념이 필요한 문제인지가 저한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이미 저한테 데이터화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과제 달성률, 마지막에 이제 과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요즘은 다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 퍼센티지 해서 매일 보내고 있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 회차별로 2단원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엔 또 그 다음에 숙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다 체크를 해서요. 너 이 부분 안 됐으니까 이거 끝까지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지금 체크를 해서 끝까지 결국 시험 전까지는 이거를 다 해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은요, 제가 이제 매번 시험을 보는데 그 테스트 해설이 생각보다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어떤 개념이 필요했는지까지,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쓱쓱 하지 않고요. 앞에 요 어떤 개념이 필요했는지, 중등 개념이 뭔가 부족했으면 기하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대치나 이 지역 그리고 자사고 이 부분은 내신에 필요한 심화 개념들이 또 더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기출을 예전부터 강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수능을 봐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한대보고가 예전에는 그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걸 많이 내지 않았는데 굉장히 지금 비중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거 수능 모의고사에 필요한 개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함수식인데요. 이거는 어떤 교재에도 없어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고요. 네, 수업 중간중간에 이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한 번씩 쭉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고1 같은 경우는 고1 내용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뭐 기출 문제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고1 문제에서도 기하 파트 같은 경우는요. 고2, 고3에서 수투나 미적에서 쓰이는 내용 그 도형을요. 그 고1 수준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요. 고2도 마찬가지예요. 고2에서도 기하 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적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도형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적분 문제는 아니지만 그 도형을 끌어다가 수투 수준에 맞는 문제로 변형을 해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다 변형을 해서 애들 교재에 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게 이제 한달보고를 네. 맡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달보고 반을 제가 맡은 거는 처음이고요. 그렇다고 한대보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제가 그룹 수업을 했었어요. 한대보고 같은 경우는 그룹 수업만 해서 보통 이제 그룹 수업을 하면은요 거의 비슷한 레벨을 애들이 묶여서 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갭이 큰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1학년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솔직히 조금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학년 아이들도 굉장히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과제를 내는 것도요, 제가 이제 완전 레벨을 다 나눠서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맞춰서 교재도 다 맞춤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고 있습니다. 하위권 애들한테 중등 수준만 내도 못 풀어와요.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수업 듣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중등 수준의 아이들을 맞추면 상위권 애들이 너무 지겨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업 수준은 하위권부터 상위권을 웬만하면 다 다룰 수 있게끔 수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그 시험 수준에 맞게끔 거기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과제는 수준별로 다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 하려면 이 큰 틀을 잘 이해하고, 큰 틀을 잘 이해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문제풀이 많이 하고 그 문제 풀이를 외운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끔 백지 테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애들이 또 개념 이렇게 까먹은 거 있으면 손풀이 해서 직접 보내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라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클리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다시피 수학은 그냥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문제 풀어봐야 되고 부딪혀 봐야 되고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요. 근데 그 풀이 과정에 있어서 또 답은 나왔지만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아이들도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단답형 하나를 못 풀었어요. 그럼 그 점수가 굉장히 크죠. 상위권일수록 그 한 문제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클리닉 시간을 좀 오래 갔고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금 수업 후에 클리닉을 하고 있고, 일요일을 아예 풀타임으로 제가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애들 보면은요, 제가 풀이 과정 계속 보면서 이 문제는 맞기는 맞았는데 이런 풀이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클리닉은 지금 오후 2시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네,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까지도 다 카톡 질문하면 다 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는 저 뭐 같이 밤샌 적도 많아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제 밤늦게까지 또 수학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벽까지 또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질문 안 되면 또 포기할까봐 제가 같이 밤새고 공부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는요. 저는 제 수업이 내가 빛나는 수업보다는요.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자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담도 잘 안 해요. 전 그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 제썰 뭐 이런 거 하면 애들이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런 건 잘 안 하고요. 이 문제를 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왜 못 풀었는지 그걸 초점 맞춰서 저희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방금 했던 내용이 여기 다 있기는 한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중등 개념 혹은 고등 개념, 그리고 계산력이 약한 경우, 그리고 그다음에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 계산은 너무 잘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관점의 차이인데 그걸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기하적으로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식으로 쭉 문제를 길게 써가지고 해결하는 경우, 계산을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뭐 다들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대부고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게 수학 시간을 확보하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학교나 사실 수학이 메인이거든요. 제가 이 대치동에서 계속 되게 이제 다른 학교들을 많이 했는데 수학은 메인이라서 안 할 수가 없고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요, 한대부고 학생들은 국어, 영어 양이 이만큼이다 보니까 수학이 항상 뒷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마다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양이 이렇게 많더라도 어차피 그거 나 못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대학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최저 못 맞춰서 대학 못 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의 비중을 내가 일주일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수학 비중을 거기서 얼마나 둬야 될지를 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셔야 되고, 국어, 영어 좀 덜 하더라도 수학 시간을 완전히 확보하셔야 되고, 이 정도는 내가 풀어야 돼. 제가 이제 공양미 같은 교재로 제가 많이 양을 줄여드렸잖아요. 그 정도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오면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정규반 커리큘럼.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는지 제 시간표입니다. 네. 수하, 지금 저녁 타임에 수하, 수투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방학 때는 수투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 개념 탄탄히 하는 걸 위주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접하지 못했으니까 이거 접근할 수 있게끔, 네, 그걸 문제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수하도 기본부터 해서 수능,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모의고사까지 한 번씩 다 볼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공통사학 5원 아침에 이제 쭉 가는 캠프 같은 건데요. 네, 여기에 지금 수하 같이 겹쳐 있죠. 여기는 약간 실력, 네, 조금 더 심화된 개념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게 네, 앞과 뒤가 이제 같이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일부러 사진을 던진 건데요. 제가 느낀 한대보고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맑고 천진난만하고, 그런데 좀 힘이 약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치에서 이제 막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여기까지 올라온 아이들은 성적도 다 그래서 고만고만해요. 네, 다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뭔가를 시켰을 때 그래도 해야지 이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대보고 아이들이 좀 너무 곱게 자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좀만 아프면 결석하고, 감기 걸렸다고 결석하고, 사실 그거는 엄마의 마음으로도 진짜 좀 마음 아프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웬만하면 견딜 수 있게 좀 어머님들도 조금만 더 견뎌봐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단단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버티면 언젠가는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대보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장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대보고 국어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애들이 시험 범위가 넓다라고 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가 넓고요. 근데 이제 넓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다른 학교와 타학교의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타학교와 비교했을 때 넓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이 교과서 외적인 부교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능하고 학평 기출을 쓰거든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수준에 맞춰서 부교재가 돼 있는데, 2학년 때부터는 갑자기 고3 거를 써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현재 이제 수능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부교재가 고3 학평이랑 수능 기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이제 수능 특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 범위를 사실 요걸 좀 충실히 따라가면은 그대로 수능 준비까지 되는 구성으로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이제 시험 범위 분석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위에 게 1학년이고 이게 2학년, 그다음에 요번에 이게 3학년 거거든요. 이게 중간고사 기말, 중간 기말, 요건 중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애들 거는 시간표 이제 기말 거를 왜 안 해놨냐면요, 수능 특강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범위가 이제 특정해가지고 어디다라고 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빼놓고 전부 다니까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부교재 나왔던 백인의 지혜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이런 교재들은 다 소스가 거기 학력평가 그쪽에 기출을 소스로 잡아요. 그래서 1학년은 좀 쉬워요. 뭐가 쉽냐면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뭐 이를테면 공무도화가라든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고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별로 중요한 거, 특히 시조라든지 이런 쪽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요.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고3 소스를 사용하니까 생판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와요. 생판 처음 보는 작품들. 당연히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으로 하니까 더 생판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제가 내신 시험 범위를 가져왔는데, 이 내신 시험 범위 가지고 볼 때도 우리 애들은 수능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아시겠지만 이게 학교에서 수업은 안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는 거는 워낙에 분량도 많거니와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썩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학년 수준은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3 수준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최신판을 사용하는 거라서 해석할 때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대부고 학생들은 내신이든
뭐 수능이든 어쨌든 수능 공부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범주 자체가 학력평가 수능을 범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문학 공부에 문제가 있는데요. 문학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전과 현대라는 작품 영역으로 나누는 거는 교과서상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사실은 고전이다 현대다라고 하는 걸 이제 거의 합쳐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아라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공통점 찾아라라고 이야기할 때요. 공통점 찾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작품을 처음 보는 작품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작품을 처음 보는 작품이 있으면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능을 치든 내신을 보든 그 용어가 들어가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게 이제 객관식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그 용어랑 약간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거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늘상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 문학은 고전부터 현대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밀고 있는 게 문학에서 이별의 정한입니다. 근데 이별의 정한 했을 때 그 정한이 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별한 상황 자체가 제시되면 이별의 정한이다라고 알면 돼요. 그때 그 이별의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누이든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부분 다 이별의 정한으로 쓰면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고전이나 현대나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악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줄 알아요. 그러면 해악이랑 풍자인데 해악도 웃기고요. 풍자도 웃깁니다. 근데 웃긴다라는 거는 문학적으로 웃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 그냥 봐서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작품이 재밌을 수는 없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재밌지만 우리가 500년 전 농담을 보고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왜 재밌어야 하느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대 작품에서도 웃긴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현대 작품들이 수능에 반영이 될 때 80년대, 90년대까지가 거의 최신이거든요. 수능에 반영될 때는. 그럼 아이들한테 비교적 최신이라는 90년대 개그를 해도 안 웃어요. 일단 우리 애들은 현대 개그도 잘 안 웃습니다. 애들이 웃음이 메말랐어요. 감성도 없고요. 유튜브 보고 피식피식 웃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악과 풍자를 찾는 방법 하면 뭐 열거, 나열, 과장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거는 공식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유형 자체를 계속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애들이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 개수가 워낙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수는 계속 불어나요. 계속 발굴을 하거든요. 계속 발굴합니다.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더 열받는 게 앞부분을 공부했는데 뒷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박경리의 토지 같은 경우는 수능에는 안 나왔어요. 학력평가에 나왔었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과서 중에서 토지가 실린 부분은 앞부분이 실어놓습니다. 그 주인공 서희가 꼬마였을 때 아버지 치수 밑에서 막 이제 막 무서워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예전에 학력평가 나왔을 때는 토지 맨 뒷부분이 나왔어요. 서희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나라가 광복이 되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앞을 배웠어도 중간도 내고 뒤도 내고 막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은 홍길동전을 알지만 모릅니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홍길동은 결혼했을까요? 당혹스럽죠. 와이프가 2명이에요. 와이프가 2명입니다. 수건 놀랍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2명이라고 딱 하면. 뭐 그걸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안 읽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안다고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잘 몰라요. 춘향전도 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읽어서 공통점 찾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방학 때 공부를 하면서 요령을 익혀두라는 거예요. 사실 많이 읽으면은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될까요?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이 있어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도 2학년, 3학년, 1학년 골고루 내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독서 비문학 지문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 안 내요.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가 현재 만들어진 게 9년 차입니다. 만들어진 것만 9년 차예요. 9년 전에 냈던 비문학 독서 영역을 가지고 우리 애들의 독서 영역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학평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비문학 독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단 한 번 봐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2번, 3번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2번, 3번 봐야 된다는 얘기는요. 시간을 빨리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이유가 안 읽어봤어요.
그런 종류의 실용적인 글, 설명문, 논설문을요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약간 어려운 거 얘기 나오면은 네이버로 검색하는 세대인데 이게 그 안에서 틀거리 내에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겁나 힘듭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수능치 때 보면은 오답률 1위부터 5위가 다 비문학이에요. 간혹 가다가 문법이 끼는 경우는 있어요. 사실 문학이 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학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배우거든요. 사실 배우면서 스토리도 대충 이해가 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근데 비문학 독서는 열심히 읽다 보면은요, 그게 똑같은 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읽었을 때 어차피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 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보면은 자기만의 해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본인의 해석이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해석으로 가면 안 되고 제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도 진짜로 그게 궁금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쓸데없는 질문 하는 애들이 있다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문 안에서만 파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것도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이거 되지 않냐. 사실 그것도 되긴 하거든요. 다른 책을 보거나 이론을 보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알고니스가 된다고는 하는데 A 입장에서는 이게 되니까 내 말도 맞지 않냐가 나와요. 결국은 네모난 틀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뭐 아이들을 뭐 틀에 가둔다,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이런 영역이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지문을 해석하라는데 자꾸 외부 쪽으로 봐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 옛날에 나온 게 있어요. 반추위라고 해서 손을 위가 4개다. 그래서 소화를 하면 1번, 2번 위로 갔다가 입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화를 입으로 씹은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지문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1번, 2번까지만 먹어 씹어서 다시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걸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지문 가지고는. 근데 계속 그걸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합당한 질문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질문을 할 때 이게 합당한 질문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기준으로 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는 이게 자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배경 지식이니 뭐냐 하는 거 다 떠나서 네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라고 하면은 보셨을 때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받는다, 수능에서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점을 안 세웠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진짜 딱 보더라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안 나와요. 자꾸 자기 생각에 매몰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을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소스를 뭘로 쓸 거냐는 거죠. 지금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아이들도 문학과 독서 영역은 쭉 가야 돼요. 1년 내내 가야 돼요.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계속 비문학 독서가 들어가요. 이게 특히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작년 6월 모의고사, 그다음 올해 6월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모의고사 또 안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자기가 알아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자료를 안 주세요, 학교에서. 요번에 2023년 거는 복사해서 주셨는데 24년 거는 해당 교육청에서 다운받으라고 공지사항에 떠가지고 이게 제 걱정인데, 왜냐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잘 안 봐요. 그리고 올해 6월 달 거는 아무래도 최신판이라서 설명 듣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1학년 때부터도 독서 영역은 계속 들어가요. 가장 최신판으로. 2학년 때는 더 최신판이 들어가요. 최근 3개년 기출 이걸로 들어가요. 3학년은 여전히 EBS 거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대를 다닌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쭉 간다. 할 거면 국어에서는 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돌려야 돼요. 그래야 내신도 잡고 수능까지 가요. 아예 그렇게 만들어둔 학교예요. 엄청나게 넓다고 했잖아요. 혼자 공부할 때 이 정도는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너는 성공. 이걸 못 따라가면 너는 어차피 고3 가도 힘들어.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1학년 때 넓은 것 같죠? 2학년도 넓어요. 3학년요? 엄청나요. 3학년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그냥 책 한 권인데요. 수능 특강 책 한 권이잖아요. 그냥 시험 범위에서. 현대소설은 빠지긴 했다만 현대소설 빠지는 건 뭐 그렇게 대세에 영향 주지도 않아요. 현대소설 좀 쉬워요. 그래서 이거 틀을 계속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10시, 일요일 날 10시,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사실 1시 반까지 해요. 한 30분 더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2학년 같은 경우는 2시부터 5시인데 이 아이들은 이제 고3 수준으로 보는 건데 고3 수준으로 본다는 얘기는 최근 고3 거 기출로 다 잡을 거예요. 최근 걸로. 그러니까 조금 넘어가면은 방향성이 약간 바뀌어요.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계속 방향성이 바뀝니다. 요새 들어서 비문학 독서에서 많이 나오는 게 경제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주식 투자하는 법,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초적인 거. 근데 이거 글로 보잖아요. 모르겠어요. 글로 보면 몰라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글로 보면 몰라요. 저축을 하면은 뭐가 좋다. 이거 그냥 이자 내는 법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봐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글로 읽을 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연습을 해야 돼. 이거 1년 내내. 그러니까 3년까지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비로소 진짜 한대부고라고 하는 특수 목적과 다니는 목적 이유가 생겨요. 목적 뭐냐 결과가 생겨요. 결과가 쭉 가는 겁니다. 마지막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수업하는 내용들의 교재들인데 해설지 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부를 하고 나서 해설지 비교하라고 주는 거예요. 해설지 옮겨 적는 게 아니에요. 해설지 쓰는 방법은 부족한 거를 채워 넣는 거지 해설지만 주구장창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자기 손으로 써야 보여요. 남이 써준 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해설지는 참고용. 그 다음에 어휘 외우고 하는 거. 근데 어휘는 대부분 한자 어휘를 위주로 외웁니다. 한자를 너무 몰라요. 한자를 너무 모릅니다. 근데 한자 문제가 2문제 출제되거든요. 수능에서는. 한자 아니면 고유어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게 독서에 나오든 문학에 나오든. 그래서 어휘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과제를 내면은 성적표가 나갈 건데 이거는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내가 위치에 있는가. 한 3회 정도까지 봐서 누적되면은 문학이 부족하다, 독서가 부족하다가 나와요. 한 장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장 가지고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뒤에 거는 이제 애들 시험 잘 본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번에 시험에서 1등급, 2등급 나온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대부고를 이제 3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대부고는 수능이나 내신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끔가다 나와요. 저는 정시를 갈게요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차피 내신 포기하고 수능 준비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신 준비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안 나오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수능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인데 안 돼요. 내신 준비할 시간에 수능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내신 준비할 시간에 쉽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고요. 문학과 독서 진짜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 대는 더 심해요. 이놈의 학교 내신도 그렇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대부고는 아까 시험범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한 학년 이상의 수준을 요구해요. 높은 수준입니다. 본래 있는 학년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한 학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요. 그만큼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게 사실 안 좋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1학년, 같은 2학년 수준이라서 안 돼요. 그냥 다 함께 볼 때는 한 학년 위쪽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소스를 그걸 쓰니까요.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생소한 작품, 단어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만 골라서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국어 이제 요번에 수업할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개만 질문을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현대문법이고요. 2학기 기말고사 때가 고전문법,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따로 하냐고요? 방학 때는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지나면은 따로 특강으로 깝니다. 그것도 내용이 어려워서 한 2주 정도는 잡아야 돼요. 2주. 예. 또 없으세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오늘 약을 안 먹고 와가지고 죄송해요. 아이들 지금 내신 다 열심히 하고 있죠. 저 지금 위에서도 클리닉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애들 막 앉혀놓고 있는데
이제 내신도 이제 곧 끝나고 이제 큰 산이 있는데 이제 방학 동안 또 짧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방학 동안 어떻게 좀 공부를 시키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김은영입니다. 네. 잠깐만요. 예상치 못해가지고. 자, 우선 이번 방학 수업은요, 그 모의고사 독해 수업입니다. 근데 독해 수업인데 보면, 그러니까 수능형 수업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수능 관련해서도 관심이 좀 있으신 어머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정시 파이터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 고민하실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 육모에서 영어가 거의 레전드였잖아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냥 역대 수능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다라고 좀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또 선지 갖다 장난을 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깝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쌤도 계셨습니다. 우선 21일 이렇게 개강을 하고 있고요. 고1, 2 수업 학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문 수업은 동일하게 가지만 다루는 지문이 고1이냐 고2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독해 같은 경우는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 기본적인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다룰 거고요. 이 수업에 조금 그래도 차이점, 좀 차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 제가 일부러 좀 손도 그려 넣었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요, 손을 움직여야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만히 그냥 수업만 듣고 제가 해석하는 걸 멋있게 해석 잘하네 라고 해서 해석 쇼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손을 움직이고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정보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업 대상이 누가 들으면 좋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뭐 고2, 고3 모의고사 1등급 풀었는데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 영어가 사실 최우선 순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영어를 방학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아마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조금 등급이 점수가 애매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독해단으로 보면 문장 좀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 그냥 자기 느낌으로 이제 소설을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방학 때마다 정말 수십 명의 해석을 직접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빠져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의 디테일이 약한 친구들, 그리고 수능에서 어쨌든 핵심적인 유형은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유형별로 어떤 접근론을 좀 배워야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자, 커리큘럼 4회차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매주 이제 어휘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교재를 할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상황을 조금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네 교시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고요. 크게는 해석을 시험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 중요한 문법이 들어간 문장들을 직접 해설 듣고 연습해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 푸는 이런 시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은 조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백그라운드나 제가 느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공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영어에서 그래도 내신 좀 친다 하는 친구들과 내신에서 좀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 친구들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밑에입니다. 어휘예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휘를 놓고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고요. 영어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제가 와서 우선은 단어부터 다 체크하고 외워놓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어휘가 깔려 있느냐 안 깔려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에 대한 이해도 부분이에요. 이 문장을 내가 꼼꼼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해당 지문에 대한 내용 디테일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3아이죠. 고3 언니죠. 고3 언니가 전교 1등 언니거든요. 저한테 내신하면서 질문이 하나 왔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문장이 좀 길었습니다. 그 문장이 벗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벗이 사실 좀 애매한 벗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여기 두 문장이 왜 벗으로 연결되는지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문장 디테일 보고 논리관계 파악하니까 전교 1등 하는 것 같아요. 문장 디테일 정말 잘 살릴 수 있고요. 문장 내용을 그러면 잘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어법이랑 어휘들 디테일 잡아낼 수 있고, 그럼 이 과정에서 이해가 전제가 되니까 공부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근데 반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우선 문장 내용이 문장 파악이 안 되면 내용도 모를 거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법이나 어휘 디테일 잡아가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그냥 피지컬로 외우겠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번에 1학년 뭐 어머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1학년 지문 90 몇 개잖아, 97개 정도 되거든요. 거의 전국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아이가 야 어디 내신할 때 범위 적다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암기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에서요, 정말 암기로 피지컬 다 때려박을 수 있는 친구는 한 정말 많아도 5명 이하고요. 그 정도로 피지컬로 다 외웠던 친구가 연대 영문학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어떤 실력이 안 되면 어쨌든 공부에 비효율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능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조금 먼 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다른 설명에서도 뭐 영어 독해, 구조 독해 요새 좀 핫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구조 독해 이런 거 있고요. 이 구조 독해라는 게 결국 글을 논리적으로 읽자. 그리고 어떤 특정 유형별, 킬러 유형별로 접근하는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보통 모의고사 독해 나오는 거 보면 많아도 10문장이 안 됩니다. 보통은 6, 7, 8문장 안에서 끝나요. 10문장도 안 되는 그 글에서 정말 획기적인 논리가 가능할까라고 전 여쭤보고 싶어요. 뭐 독서 같은 경우 비문학이라고 하면 정말 글도 많고 정보량도 많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0문장도 안 되는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논리적으로 내가 뭔가 크게 빵꾸가 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정말 내가 시간 부족하고 틀리는 이유가 논리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잘 못 읽고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부터 정확히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수능이 어려워지고 선지들이 어려워질수록 문장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친구들은 결국 빵꾸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장을 공부를 하려면 결국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문장을 읽어야 되면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내가 직접 해석해보고 여기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고민해보는 그 양이 쌓여야지, 시행착오가 쌓여야지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실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장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당연히 어휘가 있습니다. 근데 어휘는 사실 3시간 동안 단어만 암기시키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선생님으로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문장부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업 때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동사 파트에서 한 챕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동사 5개 있죠. 그래서 이 되게 동사 활용해서 중요한 문장들만 제가 수업 때마다 적어도 20개, 많을 땐 30개 정도를 뽑을 거예요. 특정 어법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요. 여기 문법 퀴즈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문법 퀴즈는 조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신에서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이 정도의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 문법을 정리를 하고 그 해당 문법 포인트가 들어간 문장들을 쭉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독해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독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대입학, 빈칸, 순서 삽입 유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 수업을 할 때는 각각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해줄 건데 아직은 아이들이 고3이 아니잖아요. 이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풀어도 결국 남는 건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해 수업을 했으면 그 문장 속에서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문장들만 제가 이렇게 또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까 문장 20개에서 30개 했었죠? 그리고 독해지문 매주 최소 7개 정도를 다룰 건데 그 속에 있는 어려운 문장들, 핵심 어법이 들어간 문장들만 제가 다시 다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시 복습을 해와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독해 문제를 풀었잖아요. 틀린 문제 다시 풀기 되게 싫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안 풀어도 문장은 다시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문장들 중에 제가 선별해서 해석 시험을 봅니다. 이게 해석 시험지였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제가 어떤 채점해 줬던 종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점수 제가 다 읽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오른쪽에 좀 작은 글씨는 이 각각 문장이 담고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장을 시험에 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부분이 아이가 각각 잘한 부분, 그리고 빵꾸난 부분들을 제가 다 첨삭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2-3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떤 패턴이 발견이 되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태를 날려먹는다거나 시제를 날려먹는다거나 이런 식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저한테 똑같은 피드백을 2번 정도, 3번 정도 받으면 확실히 그 실수가 적어져요. 그래서 아마 대치동에 정말 많은 독해 수업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직접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어보고 피드백 주는 수업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들어야지 문장을 조금 더 고민하고 신경 써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지금 1, 2학년들 친구들이 어휘급 고교 기본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딱 고1, 2 난이도가 많은데 방학 동안은 조금 더 고난도 어휘까지 하는 게 좋거든요. 특히 1학년 친구들은 본문 변형이 됐을 때 좀 더 어려운 어휘 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 수능편까지 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고교 기본편 200개랑 그 수능 어휘끝에서 어휘끝 수능편 50개에서 매주 250개씩 단어 암기해 볼 거고요. 계속 이제 떨어지는 친구들은 제시까지 시켜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어 시험만 보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이들이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간 투자해서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제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혹시 저랑 지금 내신하고 계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네. 매주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차단 안 하셨죠? 가끔가다 좀 차단하실 때도 있으셔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 전체 공지도 보내드리지만 아이들 스탬프 페이지 한 명 한 명 다 표시하고 점수 하나하나 평균까지 다 내서 보여드리잖아요. 10명이면 스탬프 페이지 표시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300명 가까이 하거든요. 한 대 보고. 그 친구들 하나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학 때는 그 인원보단 적잖아요. 제가 충분히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매주 성적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관리도 못할 숙제, 그냥 던져주고 알아서 해 라는 숙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준 숙제는 제가 다 확인하고 점수화하고 시험까지 이게 이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사실 짧지만 절대 도망가지 않게 공부는 다 시켜 놓을 거고요. 제가 항상 이제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 말이에요. 진짜 저는 진심으로 공감하는 말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신 같은 경우는 학생 한 명 한 명 다 스탬프 페이지 관리하고 시험 보고 제시 보고 아니 방학 때는 맨날 아이들 하나하나 첨삭 다 보고 있는 게 사실 효율로 따지면 진짜 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귀찮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써야지 아이들이 뭔가 조금 더 배워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수업은요. 제가 대치 오기 전부터 했던 수업이에요. 정말 자신 있게 이거 공부한 친구들 성적 잘 나왔다. 그리고 전교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수업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정리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정시에도 내신 반영하는 학교 많죠.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신을 지금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럼 내신에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려면 기본 실력이 없으면 사실은 어때요? 저는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 실력부터 쌓아야지 결국은 거기서 경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어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입시 전략상 최저는 맞춰줘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이번처럼 사실 한대보고 선배들이 작년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를 최저 못 맞추면 난리 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학년 친구들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진 것도 그 탓이 없진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 엄청 늘려서 독해 엄청 빡세게 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등급 실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내신이든 수능이든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방학 정말 짧습니다. 근데 4주 저랑 4번밖에 못 보지만 그 4번 동안 그래도 매주 뭔가 배웠고 해석하는데 달라지는 그게 있구나.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가 연습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복습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강사 김은영입니다.